안녕하십니까. 취업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 기술보증기금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하기 전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자기소개서의 이런 비중 자체가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상당히 높게 채용 공고사항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부 판정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보 같은 경우에는 50%를 반영한다라고 채용 공고사항에 이렇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이렇게 성의를 들이고 많은 시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천자씩 요구되고 있는데요. 천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글자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만 글자 수도 최소한 80% 이상 정도는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NCS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행동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소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동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는 NCS 자기소개서의 특징상 여러분들이 특히나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러한 부분 위주로 강조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꼭 있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직접 제가 한번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연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료를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기금 홈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여기 기금 소개 들어가셔가지고 탭에 보시면 맨 아래에 자율 공시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율 공시 항목을 누르시고요. 자율 공시 항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는데 특히 뭐 2번 같은 경우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필독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24번 이 중장기 전략 및 경영 목표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지금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면은 이러한 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경영전략 체계 가이드북인데 경영전략 체계도라든지 미션 비전 이런 거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5번과 6번 보면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보의 전략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정독을 좀 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 컴퓨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게 파일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다운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왜 안 되나 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다른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 파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각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좀 빠르게 전체 항목에 대해서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갖고 써야 되고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 겁니다. 말 그대로 퀵 리뷰를 할 거고요. 이 동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곧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자신 없어하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질문들이거든요.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 지식이라든지 직무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과 유사한 경험을 수행했던지 즉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자신이 좀 없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 1번부터 이러한 항목을 물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자의 수준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융합형 인재예요. 예, 기술보증기금이 추구하는 것은 뭐 이공계, 상경계, 법학적 직무능을 갖춘 융합형 인재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영역 플러스 나머지 두 개 영역 중 한 개 영역 정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떠한 역량을 쌓고 있다 등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으로 입사 후에 자기 분야의 전문성 플러스 나머지 두 개 영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해하면서 업무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보에 좀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즉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성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직무 이제 그 기술서죠. 직무 소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직무 수행 역할 중에서 그 직무 수행 내용으로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두 개 정도만 잡으셔가지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지식과 기술이 혹은 어떠한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두 갈씩 문단을 먼저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앞단에 이야기했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수사를 활용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신심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내용이 보증자산의 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이건 이 직무의 목표인 거죠. 보증거래 상대방의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하여 보증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게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뭐 100%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도 관련된 의미로서 문장을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만들어내시고요. 이러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키워드만 제시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신심사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원자가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냐 이거죠. 신문을 봤다, 아니면 책을 봤다, 아니면 세미나에 참가했다, 아니면 교수님에게 조언을 얻었다, 아니면 현직자를 만나서 뭐 어떤 관련된 토의를 했다, 아니면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토론이라든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좀 습득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필요 지식의 그 키워드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학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NCS 기술서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들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전체 10명 중에서 10팀 중에서 몇 등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면 정성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지식을 쌓으면서 어떻게 잘 쌓았기 때문에 어떤 대회나 어떤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깨달았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금융시장 동향을 공부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동향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금융에 대한 기초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산업 환경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을 습득해서 어떠한 것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만 적는 건 아니고요. 이 필요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질문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꼭 경험만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법학적 직무능력, 이공계적 직무능력, 그 다음에 상경계적 직무능력에서 오른쪽에 각각의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법학적 직무능력이 메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지식 스킬 경험을 쌓았고 추가적으로 기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위해서 이런 상경계적인 마인드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근에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융합형 인재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라도 하나 써주라는 거죠.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느낌만 강조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항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키워드는 당연히 갈등이 있었던 경험과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되겠죠. 이 문제는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갈등 관리 하위 능력에 포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어떤 걸 선택하시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리더할래, 난 팀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에 대한 불일치, 예를 든다면 우리 동아리가 1등을 해야 돼.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땐 공연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는 공연이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학회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 그대로 방법에 대한 불일치거든요. 이런 갈등이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불일치.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나는 그냥 입상만 하면 돼. 근데 옆에 있는 놈이 꼭 1등을 하고 싶어. 그럼 걔랑 나랑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감정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재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문제에 관련된 이와 같은 소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재보다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몇 가지 좀 했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해라. 말 그대로 내 마음속으로 이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로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경청이라는 부분, 타인의 생각이라는 가치관,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타인이 그 의견을 낸 이유나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주변에 조언을 구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지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천자 정도 되기 때문에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씩을 쓰시고 상황과 역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 갈등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서 그 생각 하에 우리 좀 더 행동을 하셔야겠죠.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 관리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입사 후 각오를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꼭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직무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글을 썼을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목표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안 쓰거나 꼭 배제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신념과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시고 기금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신념이 조직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이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덕적 신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직업윤리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느냐,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조직위의 능력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이 도덕적 신념과 그것을 지키고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 요거를 이제 말 그대로 하나 보여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입사 후에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조직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작성을 좀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기술보존기금의 핵심 가치 중에서 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객과 기금의 조화로운 동등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 도덕적 신념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금융업의 그러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됐던 그런 일부 임직원들의 그런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약간 이 비도덕적 행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금융권 지원자라면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처럼 금융을 바탕으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면 이런 도덕적 신념, 특히 청렴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공기업에서 이 청렴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글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가 도덕적 신념을 지켜나갔다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올바른 좀 뭐랄까 도덕적 관념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직업윤리 능력 하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도덕적 관련된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기 나와 있는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순위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렴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야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책을 좀 보면 뭐 제가 뭐 책을 다 읽은 건 아닌데 뭐 이런 자주 나오잖아 이런 청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글을 쓰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공기업에는 윤리 경영과 관련된 그러한 좀 뭐랄까 그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거기 딱 보시면 대부분 뭐 원칙을 준수하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뭐 그런 공적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범위는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관념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가치만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0자 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6, 700자 정도 여러분들의 도덕적 신념과 그걸 지켜냈던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목을 쓰시고 어떠한 경험에서 이런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그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념을 지키고자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면서 그걸 지켜나갔다. 물론 이것을 행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실제 하고 났을 때 이 결과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뿌듯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한 판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목에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신념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제목을 별도로 두 개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제목에는 입사 후에 청렴을 발휘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에는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는 어떠한 직무 수행 내용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과 일을 해야 될 텐데 특히 그때 어떠한 좀 뭐랄까 모호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이러한 청렴 혹은 이러한 내가 강조하는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신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얻는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그런 이 공기업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 기술보증기금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큰 문제 없이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직이해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조직이해 능력 안에 경영이해 능력과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업무이해 능력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결과적으로 그 입사 후에 어떻게 발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한 거였습니다. 자, 4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워요. 빨리 이거 좀 영상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들이 현혹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상반되어 보이는 목표나 가치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딜레마 상황에서 물론 당연히 딜레마 상황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 문장을 다 날려버리세요. 이 문장 다 날려버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뭐 나는 그냥 원리 원칙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의 업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원칙끼리도 그 뭐랄까 좀 상충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의 업무를 위해서 노력을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업무도 굉장히 팀의 업무에 도움이 좀 돼. 근데 이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해야 돼. 근데 어느 거 하나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가느냐. 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상반되어 보이는 목표나 가치 이걸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위기관리 능력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위기관리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 근본적인 원인에 맞춰서 해결 행동을 함으로써 그 위기관리에 그 뭐랄까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것까지도 최대한 이걸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을 좀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소재를 선택하냐면 사랑과 우정? 이거 되게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무슨 뭐 특정 일에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기념일이야, 그날 꼭 가야 돼, 그걸 꼭 같이 해줘야 돼. 근데 그날 우리 동아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약간 뭐 그런 행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사랑을 쫓아가죠. 근데 물론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이제 조직 활동에 맞춰가지고 그걸 했다라고 쓰겠죠, 대부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잖아요. 사랑도 중요하고 우정도 중요하니까. 근데 나는 우정을 선택하겠죠. 왜? 이 우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명에게 피해가 가는지, 혹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조직을 우선한다라는 마인드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질문을 꼭 이렇게 사랑과 우정 이런 걸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도전을 강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열정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어려운 목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사는 80%를 원해.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정말 조직을 위해서 90을 하고 싶어. 그거 도전이거든요. 근데 도전엔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근데 상사가 줬던 80%를 악착같이 해줘. 이건 열정이에요. 책임감과 연결된 거죠. 이건 되게 상반된 가치예요. 도전과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상사는 80을 요구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조직을 위해서 90을 하고 싶다. 근데 90을 하려다가 70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준에 판단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럴 땐 당연히 상사의 기준에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왜? 본인이 의지에 따라서 도전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80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회사에 기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상사의 그런 안목이 들어간 거거든요. 저의 역량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90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상사의 그런 연륜이 들어간 내용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기준을 반영하고 조직에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열정과 그 다음에 도전의 가치 안에서 나는 어쨌든 조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판단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인식, 도출, 분석, 해결한 개발, 뭐 실행 평가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항목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해 본인의 관련 경험을 들어 기술하고 입사 후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요 부분은 일단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능력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인관계 능력은 하위 능력 중에 리더십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업윤리, 즉 공동체 윤리에 포함되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임감과 연결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자기소개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강조하려면 뭐 예를 들면 비전 공유, 변화 관리, 그다음 역할 분담, 좀 어려운 지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소서 소재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봐왔을 때 신입 지원자로서 이런 부분을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는 직업윤리, 특히 공동체윤리의 책임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평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관련 경험을 이제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를 먼저 제시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면 책임감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과거 어떠한 경험에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책임감을 발휘했다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책임의식 발휘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이제 구체적인 행동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NCS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지 정도 책임의식과 관련된 행동 지표들이 있어요. 뭐 사소한 일도 뭐 말 그대로 뭐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뭐 나의 업무를 뭐 실수를 핑계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프더라도 뭐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팀의 역할들은 나의 역할로 생각해서 뭐 노력한다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발휘했는지 이 부분을 일단 5, 600조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썼던 것은 어쨌든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이 책임감이라는 걸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보증국임의 전략 목표와 그 다음에 지원 직무의 역할,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보증기금의 전략 목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략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2018년도에 사례들도 있는데 앞단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보라고 했었던 그 전략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이 장표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거다. 근데 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되고 그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적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정보 시스템 효율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러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목표를 책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을 저는 입사 후에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학습하고 제 자발적인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대외 교육을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어떻게든 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제가 키워드로 없는 힘 발휘 의지를 강조하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배워오면서까지 해낸다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없는 힘을 강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격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격적으로 뭐 나서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해. 근데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때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책임감을 발휘하겠다. 제가 이런 단점이 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나가겠다. 그럼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거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안 적으셔도 되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입 지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적으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겠다라는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저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 지식적인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책임감을 발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말을 하다 보면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쭉쭉쭉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각 항목별로 제가 별도로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술보증국임 자동 작성이 어려운데 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질문란에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영상을 좀 제가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이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편집은 없습니다.